자영업의 제일 큰 전제인, 내가 가게 주인인데 가게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그 중요한 정체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가게 주인인데 가게 주인이 아닌 거죠. 바로 그 30년간 대한민국의 마을에서는, 골목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바로 프랜차이즈의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테이블 개수부터 메뉴까지 장사하는 그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은 과연 가게의 주인일까? 아니면 본사의 방침을 수행하는 사람, 전문용어로 뭐 소장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판 소장농이지 소장농인 것은 아닐까? 올해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연간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 폐업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뭔가 이기지 못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사회 문제죠. 왜 그러냐면 폐업은 그냥 나 장사 안 할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빚을 지고 있고 그 폐업 이후에 다시 뭔가 재기를 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인생의 어떤 리스크를 많이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면 그런 사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2023년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98만 명이 넘습니다. 한국에서 자영업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누가 자영업자인지를 정의하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넓게 임금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 어디에 고용이 되어 가지고 월급을 받고 세금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제를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에 따라 가지고 일을 하고 이런 어떤 계약 관계가 없이 일을 하는 비임금 근로자 혹은 비임금 사업자라고 우리가 자영업자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정에서 의사도 변호사도 유튜버도 다 포함될 수가 있고 농부나 어부도 대부분이 사실상 자영업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 통계 같은 것을 보면 그런 현실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청에서 1963년부터 이 자영업에 대한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수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 수치가 68% 그 정도 수치로 나왔어요. 당연히 그것은 지금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한 20-30년 동안 산업 구조가 개편이 되면서 자영업자는 줄고 이제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임금 근로자가 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자영업의 문제를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산업 구조가 개편된 이후인 1990년대 한 중반부터 이 비율을 체크해 보면 그 어떤 변화를 가지고 혹은 그 수치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는 뭐 자영업자가 많다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은데 한 25%에서 벗어나는 수치를 기록을 할 때마다 이렇게 자영업자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어떤 해석들이 따릅니다. 1996년에 한 27%, 98년도에는 한 28% 정도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수치가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23%, 그리고 2023년도에는 20%까지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규모로 보면 한 550만 명, 5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자영업자 수치를 우리가 고민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뭔가 계약 관계로 월급을 받지 않아도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 종사자들이 실제로 그 업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그 사람도 사실상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게 된다면 그 규모가 조금 늘어서 600만 명 정도가 전체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보면 한 22에서 24% 내외로 한국 사회의 전체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대비
비임금 근로자는 한 23%, 24% 정도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를 했을 때는 또 다른 질문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미국이나 독일, 일본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 자영업 비율이 10%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해봐도 6%에서 한 7%, 뭐 일본은 한 10% 정도가 될 때는 있는데, 이거 결국 6에서 10% 정도 전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대비 10% 밑으로 자영업자가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자영업자는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자영업자의 비율은 낮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왜 그렇게 자영업자가 많은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분석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좋은 이 질문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야, 다른 걸 해서 안정적으로 살면 누가 자영업자를 하겠어? 라는 보편적 질문을 다들 인정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영업을 먼저 꿈꾸면서 하지는 않는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도 존재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임금 노동자의 삶이 안정적이라면 그 결심, 나 한번 장사해 볼래. 그 결심, 나 한번 프리랜서가 돼 보겠어. 이 결심을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임금 노동자의 불안정성, 어떤 측면으로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냐면, 첫 번째, 그 자체에 양극화입니다. 어떤 임금 노동자냐? 내가 어떤 정규직이고 대기업에 다니고 그러면 이건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처럼 비정규직이 많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사실 이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까지 여기에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분들은 자영업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제가 첫 번째에는 임금 노동계의 양극화, 그래서 뭔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그 불안정성을 느끼니까 다른 걸 생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의 미래가 언제까지 이 상태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살펴보면 내가 만약 여기에서 밀려나면 그냥 조금 밀려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던 어떤 급여를 받아야 되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기업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늘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면 큰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경쟁이 아주 치열해집니다. 에이고, 내가 내년에 승진하지. 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승진하면 좋겠지만 지금 승진하지 못하면 그냥 그 조직에서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버텨야 됩니다. 그러면 꼼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우리가 혈연, 학연, 지연 사회다라는 것은 그냥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기질 이런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임금 노동 체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버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어떤 변수이겠죠. 그런 관계가 암묵적으로 통하는 조직에서 일을 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변수들이 이제 일종의 자영업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혈연, 학연, 지연도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돼? 실력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력을 갖추는 게 또 쉬운 일입니까? 평생을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야 할 때 얼마나 숨이 막히겠습니까? 번아웃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의 임금 노동자 모두는 사실상 내가 기회만 되면 자영업자 한번 해서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을 내가 하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회사 생활을 잘해도 회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어떤 권고사직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쉽게 하는 현재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뭔가 자영업자가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생기는 거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열심히 일하다가 권고사직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보다 좀 빠른 시점에 퇴직금을 갖고 나온 거예요. 내가 한 65살 돼가지고 퇴직금을 갖고 나오면 이 돈을 잘 관리해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용돈처럼 쓰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한
45살 때 나오면 이걸 그렇게 내가 앞으로 30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써야지.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 투자를 해서 뭔가 나한테 새로운 인생을 생각을 하게 되겠죠. 누군가가 자영업을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사회적 압박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으로 자영업을 선택을 해서 다 잘 살면 좋은 사회인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구점에 가가지고 공책도 사고 그 문구점 옆에는 떡볶이 파는 분식점도 있었죠. 분식점은 그냥 이름도 없어요. 그냥 문구점 옆 떡볶이 파는 데지. 지금의 기준으로 떡볶이 가게 옆에 땡땡점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불과 한 30년 전에 우리 사회 골목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때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가게 주인으로서는 살아갔다는 거죠. 내가 이 자영업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가게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잘못되어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게 주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의 제일 큰 전제인 내가 가게 주인인데 가게 주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가게 주인인데 가게 주인이 아닌 거죠. 바로 그 30년간 대한민국의 마을에서는 골목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 바로 프랜차이즈의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지금 2022년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만 1만 1000개가 넘고 가맹점 수는 33만 개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는 슈퍼 가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가게를 가봐, 어떤 브랜드의 가게를 가봐 이게 어떤 추임새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편의점이죠. 1993년도에 전국의 편의점이 한 1000개 정도가 되었는데 2007년도 2월 달에 10,000개를 돌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55,000개 정도가 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편의점이 1개에서 1만 개가 되기까지 18년이 걸렸는데 1만 개에서 5만 개가 되는 데는 또 14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대강 계산을 해봐도 인구 1000명당 1개는 이제 그 인구 1000명당 1개의 수준의 편의점이 분포되어 있는 거죠. 미국이 편의점의 고향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미국이 한 15만 개 정도가 있고 일본은 편의점의 왕국이라 그러거든요. 6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인구가 3억 명이 넘고 일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걸 생각을 해보면 길을 가다가 발견할 수 있는 편의점, 길을 가다가 내 눈에 보이는 편의점, 그 확률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은 거죠. 그래서 편의점 말하면 좋지 않냐라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말은 할 수는 있지만 5만 개가 넘는 편의점 중에 단 3개의 브랜드가 4만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3개가 무엇인지 막 머릿속에 맞추는 거 이런 거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3개가 아닌 또 2개 브랜드가 더 있습니다. 거기까지 합치면 사실상 55,000개 전부가 이 5개 편의점 브랜드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잖아요. 과거에는 슈퍼마켓이 이만큼 없었겠지만 슈퍼마켓이 10,000개가 있었다면 10,000명의 주인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전국 55,000개의 일종의 슈퍼마켓의 주인이 편의점 점장님들은 계시지만 실제 그 주인은 단 5개 기업이라는 거죠. 동네 빵집도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형태의 빵집이 굉장히 유명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들은 1989년 그 이후부터 조금씩 생겨나는데 지금 단 2개의 어떤 프랜차이즈 빵집이 한 4,600개 정도의 가맹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가 아닌 빵집을 보는 게 더 힘들 정도죠. 빵집만 그렇겠습니까? 김밥집, 떡볶이집, 미용실도 마찬가지고요. 어딜 가더라도 이제 비슷한 분식 가게를 볼 수가 있어요. 간판의 끝에 땡땡점이라는 그 땡땡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비슷한 브랜드에서 소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장점은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기업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훨씬 더 편리해지죠. 기업이 관리한다는 것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디에 가더라도 이 같은 기업의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동일하다. 이거 되게 불안감을 줄여주는 되게 중요한 소비자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 속에서 내가 어디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그것을 내가 알고 있던 그 맛이라면 그럼 내가 되게 뭔가 안심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편리함이 생겨났고 또 훨씬 더 위생적으로도 좀 깨끗해진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는 프랜차이즈 이전의 세상하고 비교를 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지금 좀 편하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에게는 이 프랜차이즈 세상이 굉장히 난감합니다. 사람들이 다 프랜차이즈를 신뢰를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주의 기운이 내가 자영업을 해야 되는 우주의 기운이 왔어요.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 무엇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고민을 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눈으로 봐도 알아요. 내가 떡볶이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랜차이즈 떡볶이 가게를 창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개념인 거죠. 여기에서 뭐가 생기죠? 브랜드 값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세상에서는 그 브랜드 자체가 이미 가격이기 때문에 결심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다른 사회적 이유가 또 결합하죠. 뭐 상가 임대료도 생기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을 하니까 그렇다고 뭐 누가 가게를 하나 차려주면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게 되면 가맹비도 내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되고 광고비도 내야 되고 뭐 판촉 비용도 내야 되고 막 나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내야 할 돈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게 뭐가 문제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지만 자영업을 하는데 창업 비용을 주인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인테리어보다 맛에 승부를 걸겠다. 안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이만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맛에 승부를 걸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거를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빵집의 경우만 평균 1억이 넘는 거예요. 임대료를 제외하고도 빵집을 차리려면 평균 1억의 비용이 초기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비용을 흔히 회수를 하려면 최소한 3년에서 4년은 무탈하게 장사가 유지되어야지만 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각오를 해도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고 이 진입장벽에서 내가 안정적인 어떤 그 상황에 들어가기까지도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비용이 많으니까 그 안정적인 가정으로 들어갈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를 해보겠다. 불가능하죠. 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정해진 인테리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정해진 인테리어 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막 조사를 하다 보면 본사 이사의 조카가 그 인테리어 업체 이사이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어떤 이제 인테리어를 큰 돈을 주고 했어요. 나 1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싶어. 아니라는 거예요. 한 3년 정도 지나면 소비자들이 싫어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가던 편의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 편의점이 이제 뭐 문을 닫고 다시 만난대요.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편의점이 생기는데 같은 편의점이 뭐 2주 동안의 리모델링을 거쳐서 다시 만날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갑다 했는데 가보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근데 별로 바뀐 게 없어. 리모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의무사항인 거예요. 원래 있는 주인은 가게를 내놓았고, 새로운 이제 사람이 왔는데, 그 본사에서 여기서 장사를 하려면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뭐 할 것도 없는데 왜 해야 됩니까? 안 하면 큰일 나요 하면서. 그래서 뭘 했냐면, 오른쪽에 있는 계산기를 왼쪽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는 계속 누군가가 계약을 하려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런 인테리어 비용이라는 게 계속 고정적으로 나오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면 그 브랜드를 걸고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거 싫어가지고 내가 망치 들고 내가 못 들고 내가 페인트 칠을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테이블 개수부터 메뉴까지 장사하는 그 당사자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은 과연 가게의 주인일까? 아니면 본사의 방침을 수행하는 사람, 전문용어로 뭐 소장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현대판 소장농이지 소장농인 것은 아닐까?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맥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쓰고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행복하면 좋죠. 행복하면 좋지만 워낙 불공정한 계약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 상황이.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장사가 너무 안 돼. 그러면 야간에 장사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자영업자에게 있어야 되지만 오랫동안 없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개선이 되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도무지 밤에 하면 마이너스인데 안 하면 위약금을 물겠다 그러니까 적자인 노동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점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고 정치인이 관심을 가지면서 24시간 의무 영업 지침 이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그때서야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침대로 강제 오픈을 해야 된다면 그건 우리가 자영업자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짚어야 할 지점들이 있는 거죠. 돈을 벌지 못하면 빨리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그 위약금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게 주인이 마음대로 폐업도 못합니다. 이거 너무 재밌잖아요. 가게 주인의 가장 큰 권리는 장사를 하기 싫을 때 하지 않을 권리여야 하는데 폐업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24시간 영업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가맹점주가 그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은 꼼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편의점은 생각보다 진입 비용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왜냐면 본사가 논스톱으로 다 이 시스템을 갖춰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때 로얄티를 받게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초반에 비용을 좀 줄여주는 대신에 예를 들어 초반에 들어가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한데 이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에 종일 영업을 해라. 이런 식의 계약 관계를 맺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여기에는 정말 24시간 영업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인데 그렇게 불이 켜져 있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처음에 뭔가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 선택을 했는데 그 급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초기 비용 더 낮춰드릴 테니까요. 하루 종일 문을 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편의점 본사는 어쨌든 팔리는 목록에 로열티를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세는 다 주인이 내는 거고 어쨌든 문이 열려 있으면 그 밤사이에 누가 하나라도 뭔가를 더 사면 거기에 수수료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본사는 수익이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편의점 안에 내부의 점장들은 어마어마한 노동을 해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불관계죠.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점주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요직원 계약 관계는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광고 비용을 떠넘기는 거죠. 처음부터 아예 매출의 몇 %를 떼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중간중간마다 지금 광고비가 나가는데 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부풀리기.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정해진 곳에 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좀 짜증이 나는데 아무리 봐도 너무 비싼 거예요. 평당 100만 원을 할 수 있는데 200만 원, 300만 원에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두세 배 더 잘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가게를 차리고 싶으면 이 금액의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식용유, 설탕, 심지어 국자 이런 것도 본사가 지정해 준 곳에서만 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추적하다 보면 국자 회사에 이제 회사 그 사장의 친인척이 가 있고 그래서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부하면 계약 관계에 따라서 본사에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페널티를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본사 위생점검이다 하고 나와가지고 다 찾아내가지고 페널티를 걸고 소송을 걸고 그래서 이 가맹점 점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현실이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어야 되는데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 논리에 희석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이 사회는 취업도 어렵고 취업을 해봤자 정년 보장도 불가능하고 또 취업이 어려우니까 이른 나이에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또 중간에 뭐 정리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을 당해가지고 아직 많이 벌어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사회적인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 계획에도 없었던 가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이유 때문에 인생 계획에도 없던 가게 주인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이들은 경험이 없고 또 막막하고 또 그런 경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프랜차이즈가 좋지 않을까. 내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가 계약을 맺게 될 때 절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영업자는 열심히 살아서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굴하게 살아야지만 버틸 수 있는 것이죠. 이 맥락을 싫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선택해놓고 왜 그렇게 투덜거리세요? 라고 우리 사회가 반응을 한다면 어떤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자영업의 현실은 더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